아니 길거리에 왜 사람들이 없어? 장사로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다라고?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에서 건물을 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압니다. 직접 겪었으니까요. 35년 공무원하고 퇴직금 2억 2천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출이랑 아내 장사 정리한 돈까지 합쳐서 5억 가까이를 대학교 앞 건물에 넣었습니다. 원룸 12개 전부 차 있었습니다. 매달 돈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근데 대학교가 없어졌습니다. 학생이 떠났습니다. 도시 인구가 10만 아래로 꺼졌습니다. 제 건물엔 바람만 살았습니다. 도시가 죽으면 뭐가 남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4살입니다.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서 밀양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도 밀양, 중학교도 밀양, 고등학교도 밀양. 밀양 밖으로 나가본 적이라고는 군대 2년이 전부였습니다. 제대하고 바로 밀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데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큰 도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숨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밀양은 공기가 달랐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깨끗하고 시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밀양이 좋은 건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거라고. 그 말이 뭔 뜻인지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이웃집에서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담장을 넘어오고 골목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고 시장에서 아주머니들이 흥정하는 소리가 울리는 그런 도시. 사람이 부대끼면서 사는 냄새. 그게 밀양이었습니다. 밀양은 걸어서 15분이면 어디든 갈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시내가 아담하고 길이 복잡하지 않았거든요. 봄이면 영남루 밑으로 벚꽃이 쏟아지듯 피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눈 내리듯 날렸습니다. 다리 위에 서서 강 쪽을 바라보면 분홍빛이 강물 위에 내려앉아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여름이면 밀양강에서 아이들이 첨벙첨벙 물놀이를 했고 어른들은 강변 정자에 앉아서 수박을 쪼개 먹었습니다. 가을이면 표충사 올라가는 길에 단풍이 온 산을 불태웠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이 뒤섞여서 산 전체가 불이 난 것 같았습니다. 겨울에는 얼음골 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에 코끝이 빨갛게 얼었지만 그것마저 정겨웠습니다. 시청 구급직 시험을 봐서 24살에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때 밀양시청은 시내 한복판에 있었는데 걸어서 출근할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합격 소식을 듣던 날 저녁에 막걸리를 한 사발 드시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 표정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논사 짓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시청 공무원이 됐으니까요. 어머니는 동네방네 전화를 돌리셨습니다. 우리 아들 시청 됐다고. 전화기를 붙잡고 1시간을 떠드셨습니다. 말단 구급직에서 시작했습니다. 서류 정리하고 민원 접수하고 우편물 나르고. 화려한 일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했습니다. 지각 한 번 안 했습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침 7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시청까지 걸어서 15분. 골목을 지나고 사거리를 건너면 시청 정문이 보였습니다. 정문에 들어서면 수희 아저씨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일찍이시네요. 그 인사가 하루를 여는 시작이었습니다. 35년 동안 그 인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밀양시장 안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집 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던 가게를 물려받아서 28부터 30년 넘게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가게가 3평 남짓이었습니다. 진열대 하나에 냉장고 둘. 그게 전부였습니다.
좁은 가게에서 아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 물을 깎고 멸치를 볶고 나물을 무치는 소리가 매일 같은 시간에 들렸습니다. 아내 손맛이 동네에서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특히 깍두기하고 멸치볶음은 단골 어르신들이 다른 데서 안 사고 일부러 찾아오실 정도였거든요. 가게가 작아도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둘 생겼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부자는 아니었지만 넉넉했습니다. 공무원 월급이 많지는 않았어도 꼬박꼬박 나왔고 아내 반찬 가게 수입까지 합치면 생활하는데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밥 먹고 학교 가고 친구들이랑 뛰어놀고 평범하지만 단단한 일상이었습니다. 둘 다 부산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밀양에는 마땅한 대학이 없었으니까요. 졸업 후에는 둘 다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명절 때나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됐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니 그걸로 됐습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저는 밀양을 떠날 생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아들이 전화할 때마다 출퇴근에 1시간 반이 걸린다고 하면 도통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매일 3시간을 길바닥에서 허비하는 삶이라니 밀양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딜 가든 15분이면 닿으니까요. 버스가 5분 늦어도 아무도 화를 안 냈습니다. 정류장에서 옆 사람이랑 날씨 이야기를 하다 보면 버스가 왔으니까요. 서두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게 밀양이었습니다. 공무원 생활 35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뒤돌아보면 특별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종류의 일을 했습니다. 진급 시험 봐서 올라가고 부서 이동하고 후배 들어오면 가르쳐주고 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화려한 직급은 아니었지만 35년 무사고 무징계. 그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퇴임할 때 표창장을 하나 받았는데 액자에 넣어서 거실 벽에 걸어뒀습니다. 그게 35년의 증거였습니다. 근대 시청에서 일하면서 한 가지 눈에 밟히는 게 있었습니다. 밀양대학교 앞이었습니다. 퇴근길에 항상 그 앞을 지나쳤거든요. 대학교 앞 사거리는 밀양에서 가장 시끄럽고 가장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수천 명이 있었으니까요. 하숙집, 원룸, 식당, 카페, 술집, 문구점, 복사집. 저녁 때가 되면 학생들이 쏟아져 나왔고 웃음소리가 거리에 넘쳤습니다. 학교 담장 너머로 음악 소리가 들려오고 축제 때면 거리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그 풍경을 30년 넘게 봐왔습니다. 지나칠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저기는 절대 안 망하겠다.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 단단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뿌리처럼 깊이 내린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도시가 발밑에서부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꺼지고 있었다는 걸요. 배가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는데 갑판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수평인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59세 되던 해였습니다. 시청에서 명예퇴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5년 근속이면 퇴직 수당이 꽤 나옵니다. 퇴직금까지 합치면 2억 2천만 원이 손에 쥐어지는 거였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리더군요. 공무원 연금 받으면서 편하게 살라고, 그 돈 건드리지 말라고. 같은 해에 퇴직한 동기 녀석이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우리 나이에 제일 좋은 투자가 뭔지 알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사냐고. 연금이라는 게 한 달에 200만 원 남짓인데 물가는 오르지 연금은 그대로지. 병원비는 나이 들수록 늘어나지. 20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겠냐고. 아내 반찬 가게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대형 마트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찾는 사람이 해마다 줄었거든요. 30년 넘게 장사했는데 매출이 반토막이 난 지 오래였습니다. 아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하는 양은 예전과 같은데 팔리는 양은 절반도 안 됐습니다.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마음이 곱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이 없고, 낮에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35년을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던 사람한테 할 일이 없다는 건 죽는 것보다 괴로운 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길 습관이 남아서 옛날 다니던 길을 걷고 있었는데 밀양대 앞을 지나가다가 건물 하나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종이에 적힌 글씨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원룸 12세대, 만실 운영 중, 월 임대 수입 420만 원, 1층 상가 포함. 심장이 뛰기 시작하더군요. 420만 원이면 아내 반찬 가게 한 달 매출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아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서서 장사해야 버는 돈을 건물 하나가 가만히 앉아서 벌어다 준다는 겁니다. 그것도 매달이요. 부동산에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이 자료를 보여주면서 계산기를 탁탁 두드렸습니다. 원룸 12개 보증금 500에 월세 35만 원. 전부 입주 중이고 1층 상가까지 합치면 월 5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매매가는 3억 5천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숫자를 적어가면서 설명하는데 그 숫자가 눈앞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와서 저녁 밥상에 앉아 아내한테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대학교 앞에 건물 하나 사자고. 원룸 12개짜리인데 퇴직금 넣고 대출 좀 받으면 된다고. 매달 500만 원 가까이 들어온다고. 아내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저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밥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데 아내 눈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되겠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하게 사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뭐라도 해야 사람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썩는다고. 아내가 더 이상 말을 안 하더군요. 입술을 꾹 다물고 밥만 먹었습니다. 반대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습니다. 아내가 반대하는 건 소극적인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3평짜리 가게에서만 장사한 사람이니까 큰 그림을 못 보는 거라고. 지금 생각하면 그 판단이 얼마나 오만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거기다 욕심을 하나 더 부렸습니다. 1층 상가에 직접 카페를 차리기로 한 겁니다. 남한테 세를 주면 월세가 들어오지만 직접 장사를 하면 더 벌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인테리어에 3천만 원, 커피 기계랑 집기 사는데 2천만 원. 합쳐서 5천만 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이 돈은 아내 반찬 가게를 정리하면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아내가 다시 반대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반찬 가게까지 접으면 안 된다고. 30년 넘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만든 가게인데 그걸 접으라는 거냐고. 그게 자기 밥줄이라고. 아내 눈가가 빨개지더군요. 근데 제가 밀어붙였습니다. 원룸 수입이 있으니까 반찬 가게 안 해도 된다고. 카페까지 하면 월 600은 벌 수 있다고. 이제 새벽에 안 일어나도 된다고. 편하게 살자. 그 말에 아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30년 동안 새벽마다 칼질하고 양념하고 포장했던 사람한테 편하게 살자는 말이 통한 겁니다. 아내의 그 침묵을 저는 동의라고 해석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동의가 아니라 체념이었습니다.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35년 다니던 시청을 나오는 날 정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로비 게시판에 명예퇴직자 명단이 붙어 있었는데 제 이름을 손으로 한번 만져봤습니다. 35년이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수희 아저씨가 다가와서 악수를 청하더군요.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이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퇴직금이 통장에 찍혔습니다. 2억 2천만 원. 태어나서 그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현금 인출기 앞에서 잔액 조회를 3번이나 눌렀습니다.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려고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솔직히 무섭기도 했습니다. 이 돈을 잘못 만지면 큰일 나겠다 싶었거든요. 아내 반찬 가게 30년에도 못 모은 돈이 한 번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건물을 보러 갈수록 사라졌습니다. 숫자를 보니까요. 계산기가 보여주는 숫자가 두려움을 녹여버렸습니다. 건물 등기가 제 이름으로 넘어오던 날 법무사 사무실에서 도장을 찍고 나왔습니다. 복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한번 봤습니다. 양복 입은 59세 남자. 입꼬리가 올라가 있더군요. 집에 오는 길에 건물 앞에 서 봤습니다. 4층짜리 건물. 외벽을 손바닥으로 짚어봤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이게 내 건물이다. 속으로 한번 말해봤습니다. 2층부터 4층까지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밀양대 정문 쪽에서 학생들이 웃으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어폰 꽂고 가방 메고 서너 명씩 무리지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학생들이 있는 한 이 건물은 안전하다. 저 학생들이 내 노후 보장이다. 건물주. 제가 건물주가 된 겁니다. 건물을 인수하고 카페 인테리어에 들어갔습니다. 밝은 톤으로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벽에 원목 선반을 달고 작은 화분을 올려놓고 조명도 따뜻한 색으로 골랐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위기가 어떤 건지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서 하나하나 신경을 썼습니다. 커피 내리는 법을 배우려고 바리스타 학원에도 등록했습니다. 59 먹은 사람이 20대 젊은이들 틈에 끼어서 커피 연습을 했습니다. 하트 모양을 만들어야 하는데 손이 떨려서 매번 뭉개지더군요. 강사가 괜찮다고 처음엔 다 그렇다고 해줬는데 옆에 있던 젊은 수강생은 한 번에 척 해내는 걸 보니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집에 와서 연습을 했습니다. 컵에 우유를 따르는 연습을 수십 번씩. 아내가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더니 한숨을 쉬면서도 아무 말 안 하더군요. 근데 즐거웠습니다.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이 나이에도 설레더군요. 35년 동안 서류만 만지던 사람이 커피를 내리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카페를 열었습니다. 오픈 첫날 아내가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표정이 밝지는 않았지만 와준 것만으로 고마웠습니다. 꽃다발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으니까 가게가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지인들이 축하한다고 몇 분 오셨고 시청 후배들도 얼굴을 비쳤습니다. 지나가던 학생들이 호기심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첫날 매출 18만 원.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제 손으로 직접 벌어들인 돈이었습니다. 공무원 35년 하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카페 문 닫고 매출 정리를 하는데 5,000원짜리 만원짜리를 한 장씩 세면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내가 직접 만들어서 직접 팔아서 직접 번 돈. 그 18만 원이 35년치 월급보다 뿌듯했습니다. 자리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등교하는 학생들이 아메리카노를 사갔고 점심에는 교직원들이 가끔 들렀습니다.
저녁에는 과제하는 학생들이 자리를 채웠고 시험 기간에는 빈 테이블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교재를 쌓아놓고 밤늦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자리가 부족하다니 이보다 좋은 신호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내도 주말이면 카페에 나와 저를 도와줬습니다. 커피는 제가 내리고 아내는 간단한 샌드위치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30년 갈고 닦은 손맛이 카페에서도 통하더군요. 아내가 만든 계란 샌드위치가 입소문이 나서 일부러 찾아오는 학생들이 생겼습니다. 아줌마 계란 샌드위치 하나요 하는 소리가 들리면 아내 얼굴에 미세하게 웃음이 번지더군요. 반대했던 사람인데 손님이 자기 음식을 찾으니까 마음이 풀린 겁니다. 원룸도 안정적이었습니다. 12개 방 중에 빈 방은 한두 개 정도. 그것도 학기 중간에 잠깐 비었다가 다음 학기가 시작되면 금방 찼습니다. 월세가 밀리는 학생도 거의 없었습니다. 부모님들이 꼬박꼬박 보내주시니까요. 가끔 학부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들 잘 지내고 있냐고요? 잘 지내고 있다고 걱정 마시라고 대답하면서 건물주이자 어른으로서 책임감 같은 게 느껴지더군요. 보일러가 고장나면 제가 직접 기사를 불러서 고쳐줬고 복도 전구가 나가면 바로 바꿔줬습니다. 학생들이 아저씨 감사합니다 하면 뿌듯했습니다. 카페 월 매출이 300에서 400 사이. 재료비랑 전기세 인건비 빼면 150 정도 남았습니다. 원룸 임대 수입 420에 카페 수익 150. 합치면 월 570만 원 가까이 벌었습니다. 은행 이자 55만 원 내고 나면 500만 원이 넘게 손에 쥐었습니다. 공무원 팀장 월급보다 많았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봐라, 내 말이 맞았지. 아내도 슬슬 표정이 풀리더군요. 주말 오후에 카페에 나란히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학교 앞 거리가 활기로 넘쳤습니다. 학생들이 웃고 떠들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커플이 손잡고 걸어가고.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우리도 저 나이 때가 있었지. 아내가 웃으면서 뭐라고 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다만 아내가 웃었다는 건 기억합니다. 그 웃음이 요즘 새벽 경비실에서 자꾸 떠오릅니다. 그때가 좋았습니다. 진심으로요. 근데 그 풍경 속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가느다란 금이요. 너무 가늘어서 눈에 안 보이는. 단골이었던 교수님 한 분이 아침마다 아메리카노를 드시러 오셨는데 어느 날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요새 학교 분위기가 좀 안 좋다고. 학생 수가 자꾸 줄고 있다고. 학과 통폐합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건물주가 직접 카페까지 하시니 효율적이시겠다고 하시면서도 표정이 어둡더군요. 저는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아메리카노를 내려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대학교가 설마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교인데요. 교수님이 쓴 웃음을 짓더군요. 그때 그 쓴 웃음의 뜻을 알았더라면. 건물을 산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원룸 빈방이 2개에서 4개로 늘었습니다. 학기가 시작됐는데도 안 채워지는 방이 생긴 겁니다. 예전에는 개강 전에 다 차고도 모자라서 대기자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개강 후 한 달이 지나도 빈방이 4개나 됐습니다. 부동산에 내놔도 연락이 뜸했습니다. 예전에는 방 하나 비었다고 올려놓으면 2, 3일 안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하면 비슷한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안 들어온다고. 밀양대 쪽 원룸이 전체적으로 안 찬다고. 학생 수가 줄었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학교는 있으니까 내년이면 다시 차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대학교는 매년 신입생을 뽑으니까 봄이 오면 다시 사람이 찰 거라고. 카페 매출도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300 넘던 월 매출이 250으로, 다시 200으로, 학생들이 줄어드니 손님도 줄어든 겁니다. 시험 기간에도 빈자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테이블 서너 개가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거리를 보면 지나가는 학생 수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아내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손님이 좀 줄은 것 같다고.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방학이라 학생들이 고향에 간 거라고. 근데 방학이 아니었습니다. 한창 학기 중이었습니다. 밀양 시내에서도 변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장 안에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하더군요. 아내가 반찬 가게를 하던 자리 옆에 있던 생선 가게가 폐업했습니다. 30년 넘게 옆자리에서 장사하던 사람이 인사도 없이 짐을 싸서 떠났다는 겁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부산으로 갔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 옆에 있던 과일 가게도 문을 닫았습니다. 시장 한쪽이 텅텅 비었습니다. 셔터가 내려간 가게마다 먼지가 쌓이고 간판 글씨가 바래지고 있었습니다. 거미줄이 쳐진 셔터도 있었습니다. 저녁에 시내를 걸어보면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해질 무렵이면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 산책을 했습니다. 이웃끼리 마주치면 인사하고 잠깐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는 해가 지면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덩그러니 켜져 있고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혹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대부분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가시는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리에서 젊은 얼굴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시청에서 같이 일하던 후배를 만났습니다. 밥을 사면서 슬쩍 물어봤습니다. 밀양 인구 지금 얼마나 줄었냐고. 후배가 한숨을 쉬더군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형님, 10만 2천까지 내려왔어요. 이 추세면 2, 3년 안에 10만도 깨집니다. 10만이 깨진다. 그 말이 뱃속에서 돌덩이처럼 가라앉았습니다. 밥맛이 사라졌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만 마셨습니다. 후배가 핸드폰을 꺼내서 인구 통계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선이 오른쪽 아래로 쭉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꺾이지 않고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선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저는 믿었습니다. 밀양을 믿었습니다. 태어나서 60년 가까이 살아온 도시니까요. 공기처럼 당연한 도시니까요. 이 도시가 설마 사라지겠습니까? 잠깐 주춤하는 거라고. 다시 나아질 거라고.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걱정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소주 한 잔이면 잠시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작은 걱정들이 소주잔 밑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걱정은 소주 한 잔이면 녹지만 그 걱정들이 모이면 소주 한 병으로도 어림없는 쓰나미가 됩니다. 그리고 진짜 태풍이 왔습니다. 밀양대학교가 부산대학교와 통합한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카페 카운터에서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통합이면 부산대라는 큰 이름이 붙으니까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부산대학교 밀양 캠퍼스. 이름만 들어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사를 끝까지 읽어보니까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밀양 시내에 있던 캠퍼스를 삼랑진 쪽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캠퍼스는 폐쇄한다고요. 캠퍼스가 옮겨간다. 학생들이 사라진다. 그러면 제 원룸은, 제 카페는,
커피잔을 들고 있었는데 커피가 출렁거리더군요. 손이 떨려서요. 잔을 카운터에 내려놓았는데 뚝 소리가 났습니다.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을 겁니다. 사장님이 말하더군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시에서도 반대하고 있다고. 시민들이 서명 운동도 하고 있고 시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일단 지켜보자고. 저는 그 말을 붙잡았습니다. 확정이 아니라는 말, 반대하고 있다는 말,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안심이 되는 말만 골라서 귀에 담습니다. 불안한 소식은 내가 알아서 걸러내더군요. 확정이 아니니까 괜찮을 거라고. 시에서 반대하니까 안 될 거라고. 그 말에 매달렸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것처럼요. 근데 현실은 안심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캠퍼스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학생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입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학과가 통폐합되면서 아예 없어지는 전공도 생겼습니다. 재학생 중에서도 삼낭진 캠퍼스로 옮기는 학생이 늘었습니다. 학교 셔틀버스가 삼낭진으로 달리기 시작했는데 그 버스에 타는 학생이 늘수록 제 건물에서 나가는 학생도 늘었습니다. 제 원룸에서 나가겠다는 학생이 한 학기에 서너 명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방을 빼겠다고 찾아오는 학생들 얼굴이 미안해 보이더군요. 고개를 좀 숙이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아저씨, 죄송한데 다음 달에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으니까요. 학생이 나가겠다는데 나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학생이 돌아서 나간 뒤에 빈 방 문을 닫으면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더군요.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텅 빈 방에 그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12개 방 중에 6개가 비었습니다. 절반이었습니다. 420만 원 들어오던 임대 수입이 200만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카페 매출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200 넘던 게 100으로, 100에서 70으로. 점심때 카페에 앉아 있으면 손님이 한 명도 안 올 때가 있었습니다. 1시간, 2시간. 문이 안 열립니다. 초인종 소리가 안 울립니다. 카페 안에 저 혼자 앉아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 윙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다른 소리가 없으니까요. 어떤 날은 매출이 0이었습니다. 0. 아침에 문을 열고 저녁에 닫을 때까지 단 한 명의 손님도 안 온 겁니다. 커피 기계를 예열하고 원두를 갈고 우유를 냉장고에서 꺼내놓고 테이블을 닦고 다 해놓고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왔습니다. 커피 원두는 유통기한이 있어서 손님이 없으면 그냥 버려야 합니다. 우유도 마찬가지고요. 냉장고를 열면 유통기한 지난 우유가 줄줄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 우유를 싱크대에 쏟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돈이다. 이게 배수구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하얗게 빨려 들어가는 우유를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 반찬 가게 30년 돈이 저렇게 사라지고 있구나. 은행 이자는 매달 55만 원이 그대로 나갔습니다. 건물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빈 방이 늘어도 엘리베이터는 돌아가야 하고 복도 조명은 켜놔야 하고 겨울에는 동파 방지를 위해 빈 방에도 보일러를 최소한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정화조 관리도 해야 하고 소방 점검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없는데 돈은 나갑니다. 매달 적자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0만 원, 100만 원. 남겨놓은 돈에서 메꿨습니다. 다음 학기에 학생이 들어오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근데 다음 학기에도 안 찼습니다. 그 다음 학기에도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보면서도 다음 달에는 나아질 거라고, 내년에는 괜찮을 거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내가 장부를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거칠었습니다. 접시 하나를 싱크대에 내려놓는 소리가 쾅 하고 울렸습니다. 화가 난 겁니다. 말은 안 했지만 설거지 소리로 알 수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같이 산 사람이니까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TV를 켜놨지만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리고 밀양대학교가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캠퍼스 이전이 아니라 사실상 폐교였습니다. 이름만 부산대학교 밀양 캠퍼스로 남기고 밀양 시내에 있던 캠퍼스는 체인으로 정문이 묶였습니다. 녹슨 체인이었습니다. 운동장에 잡초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강의실 유리창에 먼지가 쌓였습니다. 거미줄이 쳐진 창문도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걸어 다니던 보도블록 사이로 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건 풀뿐이었습니다. 폐교 소식을 듣고 건물 앞에 서봤습니다. 대학교 정문이 보이는 자리예요. 체인에 묶인 정문 너머로 텅 빈 캠퍼스가 보였습니다. 잔디밭에 잡초가 무릎까지 올라와 있었고 벤치에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낙엽이 운동장을 가로질러 굴러갔습니다. 그 소리가 귀에 꽂히더군요. 사각사각. 마른 잎이 콘크리트를 긁는 소리. 그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학교 앞 사거리가 하루아침에 변했습니다. 하숙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문구점, 복사집, 술집, 노래방. 하나씩 셔터가 내려갔습니다. 임대 안내 종이가 덕지덕지 붙었는데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만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전화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이 죽은 거리에 가게를 차리겠습니까? 제 원룸도 마지막 학생이 나갔습니다. 공대 4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짐을 다 싸서 차 트렁크에 넣고 나서 인사를 하더군요. 아저씨,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웃으면서 고맙다고 사회에 나가서 잘하라고 했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고 나서 빈 방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신발장에 신발이 한 켤레도 없었습니다. 2층 복도를 걸어봤습니다. 제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빈 방 문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때 묻은 슬리퍼, 벽에 붙였다 뗀 자국, 싱크대 위에 놓인 라면 봉지. 서둘러 나간 흔적들이었습니다. 어떤 방 창턱에 작은 선인장 화분이 말라 있었습니다. 물을 안 줬으니까요. 주인이 떠난 방에 선인장만 남았습니다. 복도 형광등을 끄기로 했습니다. 전기세가 아까우니까요. 2층, 3층, 4층. 스위치를 하나씩 내렸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복도가 어두워졌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제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유령의 집이 된 겁니다. 제 건물이요. 밀양 인구가 10만 아래로 떨어졌다는 뉴스가 나온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경남 밀양시 인구 10만 붕괴. 도시 지위 상실 위기. 텅 빈 카페 카운터에 앉아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카운터에 팔을 괴었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윙거렸습니다. 카페를 접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에 평소처럼 문을 열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커피 기계를 예열하고 원두를 갈았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손님이 안 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준비를 한 겁니다. 2년 넘게 매일 아침 해온 일이니까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안 왔습니다. 창밖으로 거리를 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커피 기계 전원을 껐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에 힘이 없었습니다. 기계가 서서히 식으면서 내는 소리가 긴 한숨처럼 들렸습니다. 쉬이 하는 그 소리가 카페 안에서 한참 동안 맴돌았습니다. 이 기계를 사는데 1200만 원을 썼습니다. 바리스타 학원까지 다니면서 배운 기계입니다. 중고로 내놨는데 팔리지 않았습니다. 밀양에서 카페를 새로 차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폐기물 업체 불러서 100만 원 받고 넘겼습니다. 1200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 된 겁니다. 업체 직원 2명이 기계를 들고 나가는데 2년 넘게 매일 닦고 관리하던 기계가 트럭 짐칸에 아무렇게나 실리는 걸 봤습니다. 깨진 의자 옆에 나란히 놓이더군요. 제가 정성 들여 닦던 기계가 폐기물 취급을 받는 거였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테리어 철거 비용이 또 들었습니다. 원상 복구를 해야 상가를 내놓을 수 있으니까요. 철거 인부들이 와서 제가 고르고 골랐던 타일을 뜯어내고 조명을 떼어내고 벽지를 벗겼습니다. 원목 선반이 부서지면서 위에 올려놨던 화분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반나절 만에 카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콘크리트 벽이 드러난 빈 상가에 먼지만 풀풀 날렸습니다. 2년 전 인테리어에 3천만 원을 쏟았던 공간이 빈 콘크리트 상자가 된 겁니다. 건물 전체가 비었습니다. 4층짜리 건물 원룸 12개, 1층 상가. 전부 깜깜했습니다. 밤에 지나가면 주변 건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교 앞거리 전체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도로를 비추고 양쪽 건물은 전부 어두웠습니다. 낮에 지나가도 으스스했습니다. 이자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자 납부가 밀렸다고, 확인 부탁드린다고, 저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꼭 내겠다고. 근데 다음 달에도 못 냈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은행 전화를 받는 게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가 뜨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온몸이 굳었습니다. 호칭도 바뀌더군요. 처음에는 고객님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채무자님이 됐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호칭이 바뀌니까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공무원 팀장에서 건물주로, 건물주에서 채무자로. 이름은 같은데 불리는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우체부가 등기를 건넸을 때 봉투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손이 젖어서 봉투가 미끄러졌습니다. 찢어서 열었습니다. 상환 기한 내에 갚지 않으면 담보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고. 담보가 제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이 남의 손에 넘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와서 3번을 읽었습니다. 3번을 읽어도 현실로 안 느껴졌습니다. 아내한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감출 수도 없었습니다. 우편물이 집으로 오니까요.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안 켜고요. 식탁 위에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로등 빛이 거실 창으로 들어와서 봉투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내가 봉투를 손가락으로 톡톡 치면서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신발도 못 벗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두워서가 아니라 쳐다볼 수가 없어서 현관 타일 바닥만 내려다봤습니다. 달아빠진 제 구두코가 보이더군요. 그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30년 새벽마다 일어나서 칼질하고 양념하고 포장해서 번 돈이 다 날아간 거냐고. 35년 모은 퇴직금이 다 날아간 거냐고.
우리 노후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아내 목소리가 처음에는 떨리다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울음이 터진 겁니다. 말이 안 나오니까 조용해진 거였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데 숨을 들이쉬다가 헉하고 목이 막히는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렸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시간은 가고 있었습니다. 돈은 사라졌고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먼저 연락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이 전화기 너머로 긴 한숨을 내쉬더군요. 화가 난 건지 걱정이 되는 건지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건물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지금이라도 팔 수 있으면 팔아야 한다고. 팔 수 있으면. 그게 문제였습니다.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3억에 3억 5천에 산 건물을 3억에 내놓은 겁니다. 5천만 원 손해를 각오한 거였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2억 5천으로 내렸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2억까지 내렸습니다.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하면 같은 말만 돌아왔습니다. 문의가 없다고. 부동산 사장님이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는데 커피 한 잔 앞에 놓고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형님, 지금 밀양에서 건물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학교도 없어지고 사람도 빠져나가는데 누가 여기 건물을 삽니까? 1억 5천까지 낮춰야 겨우 관심 가지는 사람이 있을까 말까예요. 5억 가까이 투자한 건물이 1억 5천, 3억이 넘는 돈이 공중에서 증발한 겁니다.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컵이 미끄러져서 커피가 쏟아졌습니다. 사장님이 휴지를 건네줬습니다. 저는 쏟아진 커피를 닦으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눈물은 진작에 말랐습니다. 그냥 머리가 무거워서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짐을 쌌습니다. 조용히, 말없이 옷장에서 옷을 꺼내 캐리어에 넣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옷걸이가 부딪히는 소리, 지퍼를 여닫는 소리, 서랍을 열었다 닫는 소리. 저는 거실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TV도 안 켜고 그냥 앉아서요. 친정이 창원에 있는데 거기 가서 좀 있겠다고 했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근데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당분간은 안 돌아올 거라는 걸요. 캐리어 바퀴가 복도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아내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뒤돌아보지 않더군요. 등만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새벽마다 반찬을 만들던 그 등이 좁아 보이더군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가게 셔터 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또 하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새벽 3시에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건물이 보이는 골목까지 걸어갔습니다. 4층짜리 제 건물. 창문 12개가 전부 깜깜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2월 밀양의 새벽 바람은 뼈를 파고듭니다. 얇은 잠바만 걸치고 나왔는데 추위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근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보면서 건물은 결국 1억 4천에 넘겼습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이 직원 숙소용으로 쓰겠다고 해서 간신히 계약이 된 겁니다. 그 사람이 건물을 둘러보고 나서 고개를 갸우뚱하더군요. 관리 상태는 괜찮은데 위치가 좀 그렇다고. 3억 5천에 산 건물이 1억 4천. 대출 1억 3천 갚고 나니 1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퇴직금 2억 2천. 아내 반찬 가게 정리 자금 5천. 카페 투자금 5천.
합쳐서 4억 2천만 원을 넣었는데 1천만 원이 돌아왔습니다. 4억 1천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숫자가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계산을 해도 사라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예전에 이 건물 등기를 넘겨받았을 때와 같은 자리였습니다. 같은 책상, 같은 의자, 복도 거울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건물주가 되는 도장이었고 이번에는 건물을 넘기는 도장이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입에서 허탈한 웃음이 나오더군요. 법무사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시청 후배가 아파트 경비원 자리를 소개해 줬습니다. 월급 2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후배가 미안한 듯이 말하더군요. 형님, 당분간 이거라도 하시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일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니까요. 시청 팀장 하던 사람이 아파트 경비원이 됐다는 게 부끄럽지 않았냐고요. 부끄러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빚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새벽 교대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경비실 접이식 의자에 앉아서 아파트 주차장을 바라보는 게 일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접이식 의자 하나, 소형 TV 하나, 전기장판 하나. 그게 제 사무실이었습니다. 새벽 2시, 3시. 차 한 대 안 지나가는 주차장을 멍하니 보고 있으면 지난 일들이 머릿속에서 영화처럼 돌아갔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면서 깜빡일 때마다 벽에 비친 제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놨습니다. 새벽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주차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한번 내려왔습니다. 서울에서 먼 길 왔을 텐데 경비실까지 찾아와서 저를 봤습니다. 경비실 안을 둘러보더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시청 팀장 하던 아버지가 앉아 있는 곳이 여기였으니까요. 아들 눈이 빨개지는 걸 봤습니다. 근데 울지는 않았습니다. 애써 참는 게 보이더군요. 아들이 편의점에서 사온 김밥을 건네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 서울 올라오시면 안 되겠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내 고향이라고. 갈 데가 여기밖에 없다고. 60년을 산 도시를 어떻게 떠나겠냐고. 도시가 죽어가고 있어도 여기가 제 뿌리니까요.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 김밥을 펼쳤습니다. 한 줄을 다 먹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서요. 나머지는 비닐에 싸서 경비실 구석에 놨습니다. 새벽에 배가 고파서 꺼내 먹었는데 밥이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아내한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합니다. 안부만 묻고 끊습니다. 길게 할 말이 없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많이 해서 달아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핸드폰을 경비실 책상에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화면이 꺼져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이 늙었더군요. 5년 전보다 10년은 더 늙은 것 같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놓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첫째, 저는 건물만 보고 도시를 안 봤습니다. 건물 상태가 좋은지, 원룸이 몇 개인지, 임대 수입이 얼마인지 그런 숫자만 따졌습니다. 정작 이 건물이 서 있는 도시가 살아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는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밀양 인구가 해마다 줄고 있다는 건 시청에서 일할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통계 자료를 제 손으로 만진 적도 있었습니다. 인구 동태표를 직접 정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남의 일이었습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보면서도 그게 제 건물, 제 카페, 제 노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연결짓지 못했습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본 겁니다. 둘째, 대학교 하나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밀양대가 있으니까 학생이 있고 학생이 있으니까 원룸이 차고 원룸이 차니까 돈이 들어온다.
이 논리는 대학교가 영원할 때만 성립합니다. 대학교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걸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대학교가 문을 닫고 있다는 뉴스를 봤으면서도 우리 학교는 아니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사람은 자기한테는 안 일어날 거라고 믿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 본능이 저를 망하게 했습니다. 셋째, 빠져나올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캠퍼스 이전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건물을 팔았으면 3억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5천만 원 손해를 보더라도 그때 팔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확정이 아니라는 말에 매달렸습니다. 부동산 값이 다시 오를 거라는 헛된 기대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작은 손해를 감수하지 못해서 큰 손해를 당한 겁니다. 손가락이 아플 때 빼야 팔을 잃지 않습니다. 넷째, 퇴직금 전부를 한 곳에 넣었습니다. 거기다 아내 장사 정리한 돈까지. 가진 돈 전부를 한 건물에 몰아넣었습니다. 한 바구니에 달걀을 전부 담은 겁니다. 절반만 넣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참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아내가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다섯째, 아내 말을 무시했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살자고 했습니다. 반찬 가게 접지 말자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소극적이라고 겁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맞았습니다. 30년 넘게 장사한 사람의 감이었습니다. 현실을 아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걸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경비실 창문 너머로 밀양 시내가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새벽에도 불 켜진 가게가 있었는데 지금은 깜깜합니다. 가로등만 외롭게 서 있습니다. 하늘이 뿌옇게 밝아오면서 건물 윤곽이 드러납니다. 셔터가 내려진 가게들, 간판이 떨어진 건물들, 잡초가 자란 빈 땅들. 도시가 잠든 게 아니라 숨이 꺼져가고 있는 겁니다. 아침 교대를 마치고 경비실을 나섭니다. 밀양 시내를 걸어서 집에 갑니다. 20분 정도 걸리는 길입니다. 예전에 시청 다닐 때 걷던 길과 비슷합니다. 같은 길인데 풍경이 다릅니다. 문 닫은 가게가 늘었습니다. 빈 건물이 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셔터가 내려간 가게 앞에 낙엽이 쌓여 있고 임대 안내문이 바람에 펄럭입니다. 어떤 가게는 안내문마저 바래져서 뭐라고 적혀 있는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산부인과가 문을 닫았습니다. 시내에 하나 남은 산부인과마저 위태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곳이 없으니 젊은 부부가 밀양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젊은 부부가 안 오니 아이가 안 태어납니다. 아이가 안 태어나니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학교가 닫으니 가족 단위로 떠납니다. 떠나니까 가게가 망합니다. 가게가 망하니까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또 떠납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입니다.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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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끊어야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도 아침 공기는 여전합니다. 밀양의 아침 공기는 맑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차갑지만 깨끗합니다. 코끝이 시리지만 폐 속까지 맑아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공기를 마시면서 걷다 보면 그래도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밀양강을 건넙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도시가 텅텅 비어도 강물은 그대로 흐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다리 위에서 한참을 서서 강물을 바라봅니다. 물은 멈추지 않는구나. 사람도 그래야 하는 거구나. 경비원 월급 200만 원에서 생활비 빼고 남은 걸로 아직 갚지 못한 잔금을 조금씩 메꾸고 있습니다. 카페 인테리어 하면서 빌린 자잘한 빚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카드값도 밀려 있었고요. 한 달에 조금씩 갚고 있습니다.
언제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갚으면 그달은 조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바닥을 찍으면 더 내려갈 곳이 없으니까요. 바닥이 주는 안정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더 떨어질 곳이 없다는 게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경비실에서 새벽마다 라면을 끓여 먹다 보니까 요리 실력이 좀 늘었습니다. 라면만 먹다 지겨워져서 계란도 넣어보고 파도 썰어 넣어보고 된장찌개도 끓여봤습니다. 아내가 해주던 것처럼은 안 되지만 먹을 만은 합니다. 언젠가 아내가 돌아와 주면 좋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제가 끓인 된장찌개를 한 그릇 내밀고 싶습니다. 말은 못해도 국은 끓일 수 있으니까요. 아내가 웃어줄지 모르겠지만 한 그릇 내밀어 보고 싶습니다. 30년 동안 아내가 해준 밥만 먹던 사람이 이제야 부엌에 서게 됐습니다. 너무 늦었지만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퇴직금으로 건물을 사볼까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월세 받으면 노후가 보장된다. 건물주가 되면 편하게 산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피눈물 흘리면서 배운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물을 보기 전에 도시를 보십시오. 그 도시의 인구가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인터넷에 인구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5년치, 10년치 추이를 꼭 보십시오. 인구가 줄어드는 곳에 건물을 사는 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자리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없으면 끝입니다. 둘째, 대학교나 공장 하나에 기대는 건물은 위험합니다. 그 하나가 사라지면 건물째 무너집니다. 대학교가 영원할 거라는 생각, 공장이 영원히 돌아갈 거라는 생각,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의 수요처에 의지하는 건 밧줄 하나에 매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퇴직금 전부를 한 곳에 넣지 마십시오. 최소한 절반은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그래야 실패해도 일어설 바닥이 남아 있습니다. 전부를 넣으면 실패했을 때 서 있을 땅조차 없습니다. 저처럼 경비원이 됩니다. 넷째,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데 기다리면 나아질 거라는 생각.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빨리 정리하고 빠져나오는 게 손해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5천만 원 손해볼 때 팔았으면 4억을 안 잃었습니다. 손가락이 아플 때 빼야 팔을 잃지 않습니다. 다섯째, 부동산은 사는 것보다 파는 게 100배 어렵습니다. 살 때는 돈만 있으면 됩니다. 팔 때는 사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에서는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건물은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매달 세금 내고 관리비 내고 이자 내면서 짐을 지고 사는 겁니다. 여섯째, 배우자가 반대하면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의 눈이 때로는 더 정확합니다. 저는 아내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 대가가 혼자 사는 경비실입니다. 일곱째, 나이 들어서 하는 투자는 실패하면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30대에 실패하면 30년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벌 수 있습니다. 60에 실패하면 끝입니다. 몸은 약해지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합니다. 더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녀분들한테도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이 퇴직하시고 건물을 사겠다, 장사를 하겠다 하시면 꼭 함께 확인하십시오. 그 지역 인구가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주변 수요처가 안정적인지, 투자금 전부를 넣는 건 아닌지, 잘 안 됐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지, 최악의 경우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이 중에 하나라도 불안하면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화를 내셔도 말리십시오. 하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일 때가 있습니다. 제 동기가 했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 나이에 제일 좋은 투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그때 코웃음을 쳤던 제가 지금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삽니다. 도시가 죽어도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다만 죽어가는 도시에 돈을 묻지는 마십시오. 인구가 줄어드는 곳에 퇴직금을 넣지 마십시오.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밀양강은 오늘도 흐르고 있습니다. 도시가 어떻게 되든 강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저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느리지만 한 걸음씩, 언젠가 아내한테 된장찌개 한 그릇 내밀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시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 주십시오. 퇴직 후 투자했다가 힘들었던 이야기도 좋고, 살고 계신 동네가 점점 사람이 줄고 있다는 이야기도 좋습니다. 아니면 지금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도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시면 서로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여기서 나누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